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EU 재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긴급 구제를 위한 융자를 제공하고 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근로자들의 급여 지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의 코로나19 재정 대응책은 총 3조 2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244조 9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긴급 화상회의에서 하루 1,0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안을 논의했지만 멕시코의 수용 거부로 합의 없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는 오늘 저녁 열리는 주요 20개국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감산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기업들이 7,4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수요 예측 참여와 매입 여부가 회사채 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연일 ETN의 경고등을 켜고 있지만 개인들의 묻지마 원유 투자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높아진 괴리율을 안고서라도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장 초반하고 분위기가 좀 변동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장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1,000만 배럴에 대한 감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일 유가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좀 타기도 했죠. 장중에 12%가 올라갔고요. 결국에는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유는 감산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인데 미국장 마감한 뒤에는 오히려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를 2달 동안 하게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멕시코가 이 부분을 좀 거부하면서 도출을 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오늘 저녁 G20 에너지 장관 회의로 지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 그 속보가 전해지면서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급락을 했다가 현재 1.56%대까지 낙폭을 줄였고 코스피는 상승 전환 이후에 0.61%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의 상승 그리고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위주로 시크리컬 업종이나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바이오 업종들이 역시나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인데요.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847입니다. 1850선 지금 놓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1850선에 안착을 하면서 뚫고 올라가는지가 이번 랠리의 또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1853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 고점 찍고 살짝 밀려왔는데 일단 1850 닿으면 시장이 약간씩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 부담스러워하는 레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사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기관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쪽에 단기성 자금들이 한번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좀 강하게 이렇게 해주는 날이 있습니다. 3,323억 원이나 오늘 팔고 있고요. 투신연기금은 오히려 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정받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요. 지금 21% 상승입니다. 오전까지만 한 7, 8% 상승에 그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잠시 뒤에 특징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하락하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10만 원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물산이 6%가 넘게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온 듯 하다가 오늘 숨고르기에 일제히 들어갑니다. 코스닥도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운송장비 현대모비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크리컬 업종 포스코 오늘도 잘 달리네요. NC소프트 살짝 밀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605포인트대입니다. 오늘 1.65% 빠지고 있고 600선도 위협을 좀 받은 모습도 있었는데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에서 움직이던 시장 갑작스럽게 확 부러집니다. 594까지 빠졌다가 지금 낙폭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2,638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 기관은 전 주체가 지금 매도 포지션 함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펄어비스, 시즌, KMW 모두 다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고요. 시즌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HLB는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ENM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 올라갑니다. 제넥신도 올라가고요. 헬릭스미스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블록딜의 여파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블록딜 물량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73,000원대 후반에 블록딜 가격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코미팜, 원익 IPS 빠지는데 2차 전지 관련 에코프로, BM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있고요. 코미팜 치료제 부각이 좀 될 때는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빠지네요. 슈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환율은 1211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어느새 1210원대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유가 급락과 지속되는 코로나19 공포로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락세로 전환한 코스닥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테라젠 이텍스, 다날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미국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2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58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50만 원을 넘어섰고요.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회사와 4,418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한 해 총 매출의 63%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난달 19일 3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줄곧 40만 원대를 맴돌았었죠.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단숨에 50만 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60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다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휴대폰 결제가 증가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2%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4,1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오전 10시쯤 최고가 4,505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대전화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다날은 올해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최근 비대면 결제가 급증했고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실물 결제액도 늘어났는데요. 특히 SSG.com과 쿠팡향 온라인 결제 금액 증가가 돋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다날은 2019년 런칭한 삼성페이와의 제휴 효과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연구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11,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1시를 조금 앞두고 상한가를 터치한 후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꼽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질본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유전자 비밀을 풀었습니다.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면서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편 테라젠 이텍스가 이번 유전자 지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기업 실적들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스타벅스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순이익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우선 스타벅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28센트를 좀 발표했는데 작년 1분기에 53센트인 상태를 본다면 작년 1분기보다 47%까지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기업들의 좀 실적 발표 특징이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비교하기 쉽도록 주당 순이익을 경영 현안 지표로 내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 1분기 어떤 그 스타벅스의 실적은 영업이익 같은 매출이 63억 590만 달러, 순이익은 한 6억 6,32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익률은 10.5%가 달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선 그 작년에 올해 1분기 실적의 부진 부분은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1분기 실적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타벅스 자체적으로는 이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가 향후 6개월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우선 이에 자사주 매입까지도 지금 계획했던 걸 중단하고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매출을 6에서 8% 성장을 했던 부분도 지금은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18,000개, 중국에 4,000개 정도의 매장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3만 1,000개죠. 1,000여 개 정도의 매장 운영 중인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수준인 4억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미국에서는 주요 지역의 자택 대표령이 떨어지기 시작한 3월 10일부터 같은 점포 매출이 6에서 70%까지 급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스타벅스는 최근 한 달간 월 17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포함하면서 35억 달러의 자금을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불황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3월 11일까지 어떤 미국의 동일 점포 매출액이 거의 8% 성장한 모습은 좀 보여주었는데 2분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3% 정도 감소가 좀 전망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드라이브-스루 이제 차로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사는 거죠. 그리고 배달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면서 매출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그 매장 안에서의 매출 부분이 강하게 좀 약화되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걸 증명하듯이 3월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점포 매출이 60에서 70% 수준까지 좀 급감을 하면서 스타벅스의 매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2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실적 악화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20폐쇄 또 단축근로 또 고객 감소의 여파로 2분기에 중국의 동일 점포 매출액이 50% 급감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그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이 맥도날드죠.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어떤 스타벅스 다음에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매출이 13% 정도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글로벌 판매가 작년 3월보다 22% 줄었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또 이제 호텔 업체 메리어트, 그러니까 오늘 좀 미국의 유통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드릴 텐데, 이 호텔 업체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본사 직원 그 17만 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을 일시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면서 이 어떤 이제 취업이나 또 실업률에 대한 문제 부분까지도 불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어떤 호텔이나 여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좀 1분기 실적까지는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는데, 농심 같은 이런 그 음식료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오히려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작년도 대비해서는 약간의 좀 마이너스 정도로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온라인 상거래가 발달이 되면서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종 안에서도 그다음에 직접 선방한다고 말씀드렸던 뭐 농심 그리고 이마트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쪽에서의 그 매출의 증대가 일본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뭐 맥도날드나 지금 스타벅스는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또 웃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구독자가 5천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흐름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양면성이 좀 예. 있는 상황을 본다면 수혜받는 기업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디즈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 디즈니 플러스의 그 유료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전 세계 유료 구독자가 5천만 명 넘어섰는데 스트리밍 업계 1위 업체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전 세계 구독자가 1억 2,700만 명을 비교하면은 5천만 명을 가뿐히 넘었다라고 이 디즈니 플러스의 5천만 명은 굉장히 경이적인 숫자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디즈니 플러스는 미국 외에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8개 서유럽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인도에서는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핫스타와 결합하면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유료 가입자의 16%인 800만 명이 이 인도 구독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분기별 실적 발표 때 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는 2,650만 명인데 이 밥 아이거 당시 이제 최고 경영 CEO죠. CEO가 이제 미국 최대 이동 통신사 버라이즌과의 계약에서 이런 부분이 좀 구독자 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특정 고객에게 1년 동안 무료로 디즈니 플러스 구독권을 줬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이제 늘어나는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하지만 여기에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이 가입자 수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이동 제한 조치로 집에 갇히다시피 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유료 가입자 수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수를 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가입자 수에 대한 더 증가 기대감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OTT 관련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했는데 1%도 지금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시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는 코로나빨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잔류하고 있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상징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쉽게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좀 큽니다. 예. 물론 민간경제연구소는 이미 올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은이 올해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는 2.1%예요. 자, 이건데 지금 이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2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가 돼서 3분기부터 반등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는 건 어렵다, 버겁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4분기 지연될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9대1 정도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는데 금통위원 물론
7명 가운데 예. 2명입니다. 2명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지난달 16일이었으니까 예. 지금 한 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 B컷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금통위원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아성이고요. 금리는 되려 오르고 있어요. 예. 자, 이런 돈맥경화 현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할 만한 조치들 대부분 다 내놨어요. 뭐 긴급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매입하고요. 무한적으로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달하는 예. 돈을 좀 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업들, 민간 기업들에 과연 회사채를 사줄 거냐, 비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정말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려움, 자금 사정을 좀 하느니 직접적으로 개입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역시 핑퐁입니다. 하는 법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는 법에 따라서 회사채나 기업업을 사줄 수는 없어요. 별도 전담기구를 통해서 내지는 정부의 보증하에 가능한데 예. 그거는 책임을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돈이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은행은 자신들의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량은행들조차도 우량 대기업들조차도 돈 빌리려고 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굉장히 1%대 그리고 뭐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이 사태는 그러고 보면 뭐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지금 0.75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이제 길이지만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연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은 플랜 B, 플랜 C를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도 뭐 어제 또 새롭게 내놨어요. 또 내놓으면서 지금 4차도 앞으로 뭐 있다 하면서 정급 본드도 사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낮아요. 지금 최저잖아요. 그럼 더 내릴 가능성이나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인하가 과연 한다면 어느 정도 인하할 거고, 그리고 타이밍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제로에서 0.25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크본드까지 기업의 정크본드까지 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 도산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데 미국이 여기에서 저는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미 중앙은행이. 예. 왜냐하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정크본드까지 사줬는데도 돈이 안 돌면 제발 이자 안 받을 테니 가져가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은 없습니다. 유럽과 일본만 대부분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들게 되면 한은 또 내려야 됩니다.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느냐?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 단계 정도입니다. 0.5 해봐야. 정도죠? 해봐야 0.25에서 0.5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시중에 여기서 돈을 더 푼다고 해서 돈이 돌 건가? 지금 문제는 돈맥경화예요. 대기업들은 쌓아놓고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유보금 엄청나요, 사실. 유보금을 은행에다 신용대출 받을 거 있는 거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캐시인 달러예요, 달러. 네. 달러를 사들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급하죠. 기업들도 급하죠. 전문가들도 다 대부분 달러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 보니 예.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저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2분기 성적표. 과연 우리는 지금 최악이 2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에 1차, 2차, 3차, 4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든 목표는 2분기 살리자예요. 그렇죠. 뭐 소비 쿠폰도 다 2분기에 써라. 맞아요. 신용카드도 다 2분기에 써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기 성적표가 나오는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제로 금리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서 더 금리를 내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실업률 지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봐가면서 그리고 예. 추가로 우리가 과연 2분기에 1분기는 반도체가 버텨줬거든요. 그렇죠. 수출 나쁘지 않아요. 근데 4, 5, 6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4, 5, 6 성적표가 나오는 저는 누구나 다 보면 이번에 5대2로 금통위원 2명이 이번에 한 단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금리 인하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5월은 아니다. 6월 이후 하반기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금리 인하폭이 지금까지는 0.25%예요. 예.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더 세분화됩니다. 0.1, 0.2, 0.05 세분화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의 여력은 주면서도 남아있다. 아직 쓸 카드 남아있어. 예. 왜냐? 더 나빠지면 쓸 거야. 요걸 보여주면서도 세분화해서 미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최악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추가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지원하는 건데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와요, 구체적으로? 일단 회사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올해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도 너무 많고 이제 트리플 A나 이제 굉장히 우량한 회사채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회사채가 뭐가 문제냐면 4월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는데 예. 이게 대부분의 보통 경제 상황이었다면 롤오버 그냥 만기 때 대충 봐서 그 규모만큼 신규 발행하고 그렇죠. 그걸 막고 막아주고, 연장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돈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자 한국은행의 금리만 정책금리는 0.75%지 회사채 금리 계속 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가장 타격이 심한 항공업종, 여행업종, 정유업종, 그리고 내수 유통업종,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 돈 빌리려고 아우성이라는 거고요. 여기다 증권사도 더 난리예요. 주식시장이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전 세계가 떨어지다 보니 특히나 우리는 이 ELS라는 주가 연계증권,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연계됐었고요. 또 유럽대 증권사들 연기한 이 기초자산이 빠지게 되면 거기다 증거금을 납부해야 돼요. 빠진 만큼의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게 현금이 아니에요. 달러 베이스로 메꿔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한은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일반 그 은행채까지는 오케이. 국채나 은행채까지는 오케이. 네네. 그러나 과연 비은행권을 통해서 과연 이 회사채를 사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고민을. 있는 거고요. 거기엔 리스크 테이킹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시라는 게 지금은 조금 이 넉인 구간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 밖을 벗어나게 되면 손실은 금융회사 손실, 그다음에 피해자는 투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건 금융사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리스크인 상품을 팔아놓고 이 탈이 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건가. 그래서 아마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1,800까지 올려놨고 전 세계가 저점 대비 반등을 해서 조금 목소리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예. 금융회사, 특히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게 ELS 잔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뿐만이 아니라 예. 이 역시 이제 외화 자금의 고갈 요인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한은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투신사들 같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투신사들이 지금 뭐 투자도 직접 하죠. 거기다가 외국에 부동산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참 이 부분은 리스크로 안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 게 멕시코를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저는 오늘 보면서 멕시코 때문에 이게 결렬됐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걸로 핑계고요. 예,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였어요. 이거 맞습니다. 하나로. 아마 뉴욕 증시 개장 전이었어요. 예. 개장 전에는 12% 이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전 세계적인 원유 소비가 한 3천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 그래도 한 산유국과 이제 비산유국 오페크 플러스가 만나서 이 결국 대장은 사우디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한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 정도만. 감산할 수 있다, 그렇죠.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시간에 거래해서 국제 유가가 뛰었습니다.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만나보니 지금 합의한 건 1,000만 배럴.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는 자기네가 이제 감산할 부분 40만 배럴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난 10만 배럴밖에 10만 못해. 배럴만 해. 예. 겨우 30만 배럴 때문에 이그러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핑계고요. 어차피 전체 물량의 30만 배럴은 0.1%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뭐 합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역시 러시아라는 이제 비산유국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 예. 산유국의 대표 주자인 이제 사우디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이 판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내려와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물론 뭐 코로나 충격에 따른 뭐 이동이 제한이 되고 항공이 거의 못 뜨다 보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산유국들조차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가로 이제 뽑아놓은 물량을 저가로 돈 얹어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손해보는 보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보존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다가 사실은 끌어올리는 요인도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이 지금 물자 쌀 때 좀 비축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빨리 물량을 끌어오자. 유한자원이가 언젠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용역, 이게 수요와 이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어떤 전략적 이 자원 비축에 대한 것까지 이제 감안하다 보니 굉장히 저는 롤러코스터 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유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공이 어디로 갔냐면 오늘 저녁에 G20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땐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우야무야 합의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후에 유가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실무자급이죠. 예. 실무자급시 얘기하는 것과 이제 다시 이제 대표단이 얘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이제 좀 막을 수 있느냐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해서 국제유가가 껑충 뛴다 하더라도 예. 그 이행을 봐야 합니다. 국가별 차원 상황이 다 다르고요. 원유 의존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산유국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가 나서서 그 물량만큼 이제 조절이 가능하지만 비산유국은 자기의 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가 없는 기능인데 예, 예. 지금처럼 멕시코 비중도 얼마 안 되는데 반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출렁일 정도라고 하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하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죠. 하는 장세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수급과 관련 없이 정치적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주식시장 변동성보다 오히려 훨씬 이제 커진다.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에 비해서 지금 안정적인 건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뭐 1,300원 간다, 한간에는 1,400원 간다. 통화 수합 얘기 나오기 전까진 그러다가 수합 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굉장히 빨리 통화 수합 물량을 빨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120억, 130억 달러 막 풀었어요. 초창기부터.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외환 보유고 가운데도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풀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달러 사재기에 대해서 기업들,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서 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지금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달러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기 전에 미리 좀 구해놓자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마지노선인 달러당 1,300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50원, 60원, 70원, 80원, 금방 1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비축해 두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본과의 통화 수합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중국과도 통화 수합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예.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기사를 보니까 증시 많이 올라서 배 아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뽑았더라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증시가 떨어질 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올라갈 것이다. 뭐 많아요. 설들은 더블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예. 금융감독원이 제발 그 빚내서 비투하지 비투하지 마십시오. 말라고. 예. 라고 이제 투자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소 거래보다도 코스닥 거래가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련 테마주로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반등 가장 많이 했어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면 이득 본 개미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한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수익률이 나게 되면 종잣돈이 커져요. 맞아요. 외부에 가서 쓸 수 있는 신용, 친구, 뭐 부모님 다 빌려요. 돈까지 빌려서 그에 더 금액을 넓힌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시간에 쫓겨서 비재하는 투자는 백전백패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1800선이 고지고대로 미래 6개월 이후의 경기를 반영한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에만 관심이 있지 실업률에는 전혀 관심이 관심 없습니다. 실업률은 1,6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구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많아요. 3주 만에 더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호남기 경제부총리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지금 심각한 건 고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일자리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코 쉽게 시장을 이렇게 좀 편승하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었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에 들어가서 그 굉장히 큰 은행 이자 이상의 예. 어떤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ETN 쪽도 지금 난린데.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거래소 출입할 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예.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레버리지 상품도 별로 없을 뿐더러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는 있습니다. 외국에는 2배짜리도 있고 역으로 가는 역인볼 수도 예,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에서 나와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많이 내렸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했는데 정말 안 올라 버리니까 갭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가로 하겠다, 투자 자제해달라 권고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갭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 분명히 이건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의 좀 투자 전략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전략들까지 좀 여쭤봤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숙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지 엮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갑자기 장중에 폭삭 꺼졌다가 지금 예. 뭐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회복했네요. 거래소는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이라 아마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제 첫 번째 종목은 NHN 한국사회보결제인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부 코로나 수혜주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파스테르 연구소 방문이 없었더라도 이 마스크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뭐 치료제 백신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거 딱 보면 코로나 수혜주다. 이런 거부터 이게 코로나 수혜주라고 기사 떴는데 왜 코로나 수혜주지? 한참 살펴봐야 코로나 수혜주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확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것만 보자고 하면은 너무 순환매가 많이 돌고 이미 좀 소진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와중에 어제 또 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몇 마디 나눴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돼버리냐면 K바이오의 한 단계 도약하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될 거냐, 방아쇠가 될 거냐, 아니면 뭐 한쪽에서는 에이 우리나라의 규모를 생각해봐라 안 된다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 수주가 죽지 않았다. 내가 뭐 순환매가 아직도 많이 돌았지만 왜냐하면 별게 다 나왔거든요. 이 어제는 뭐가 나왔냐면 페이퍼 코리아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지금 다른 나라에는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잖아서 안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휴지 하나 사려고 자기 거라고 주먹 다짐을 벌이셨어요. 미국 유럽 분들이. 그래서 휴지 만드는 회사가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이 왔는데 워낙에 이 치료제 백신에 이제 정부가 투입하는 거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생명력은 혹시나 또 뭐 2, 3차 랠리가 또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그런 면에서 코로나 관련주에 이것도, 왜냐면 코로나19 국면에서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 뭐 유흥업소도 터져서 유흥업소도 지금 다 그 제한이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 집에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시니까 이제 뭐 배달만 계속 시켜 드시는 거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요즘에 주문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인가 지난주까지인가가 원래 새벽 배송을 시키면 그 11시까지나 12시까지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량이 없어서 품절이 됐더라고요. 제가 직접 시켰는데 품절이 일주일 뒤에 온대요. 새벽 배송이. 다음날 올게 물건이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주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제하는, 온라인 결제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업체들은 다 지금 수요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엄청난 폭등했죠. 지금 다 치료제 백신에 관심이 있을 때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거의 등산을 하는 듯한 그래프가 나왔어요. 지금 월 거래액이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온라인 결제가 대폭 증가하는 이 지금 국면이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에는 엄청난 수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아주 멀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는 좀 휴지는 솔직히 아주 좀 멀지 않나요? 감정적으로.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집콕을 하니까 온라인 결제가 는다. 이 어떤 알고리즘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32,000원, 목표가 4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올리패스입니다. 올리패스는 이제 인공유전자 플랫폼 기반의 RNA 치료제 개발 기업이에요. RNA는 그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합성 유전자, 요거를 찾아내가지고 세포 내에서 직접 차단을 미리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나중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땐 좀 그치, 아주 뭐 통뼈인 애들 빼고는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아주 우량아도 있지만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커서 나중에 비만 아니면 뭐 당뇨병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뭐 너무 어린 애한테는 그렇지만 아주 그 어린 젊은 시절부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당뇨병 말기 돼가지고 손대면은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차단을 시키는, 아니면 미리 차단시키는 식단을 짜주던가. 그래서 젊을 때부터 식단 관리해서 그 위험을 줄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간단한 연기 서열을 조작해가지고 질병에 대한 질병을 타깃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 RNA 치료제에서 RNA라는 단어가 여러 기업의 보고서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 기업의 보고서에 등장한다는 거는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RNA 관련 기업이 꽤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리패스는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16,000원입니다. 세 번째 올릭스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한데 내용도 비슷해요. RNA 간섭 플랫폼 기술 기업이고, 올릭스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후회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 관리 좀 할 걸. 내가 젊었을 때 이 병 걸릴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는 기술이 나와서 만약에 정말 내가 왠지 걱정이 된다. 그런 병들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사실 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그래서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그 별도 전달체 도움 없이도 세포 안으로 전달 가능한 기술을 올릭스가 갖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자가 전달 비대칭 RNA 간섭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적용되는 것들이 비대흉터. 비대흉터 쉽게 말해가지고 자전거 타다 다쳤잖아요. 다친 거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대충 데일밴드만 붙이고 며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거의 부풀어 올라서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뭐 커서 성형수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비대해진, 그 콜라겐이 형성돼서 비대해진 거거든요. 그 흉터를 이제 미리 치료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황반변성, 망막색소 변성증, 특발성 폐 섬유화, 탈모, 뭐 등등등 해가지고 10여 개의 신약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올리패스든 올릭스든 다 보면은 기술을 이제 RNA 간섭 기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유전자를 미리 발병 유전자를 찾아가가지고 미리 차단하는 그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크로젠 같은 데서 그런 서비스도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단.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전자를 억제하는 식단을 짜줘가지고 평생 관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돈은 좀 들죠. 돈은 드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고, 만약에 병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걸렸을 때는 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작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유전자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기술, 이 RNA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최근에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34,000원, 목표가 5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제약 단기 추천했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오늘 단기 추천 종목 함께 들어볼까요? 네, 고려제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죽지가 않았어요. 웰크론 50, KM 같은 마스크도 죽지 않았죠. 한국 알콜 같은 손소독제 죽지 않았죠. 진단키트, EDGC, CGM 뭐 날라갔다가 조금 꺾였지만 올라간 폭에 비해 얼마나 꺾였는지 보시면 안 죽었어요. 그렇죠? 마스크 진단키트로 코리아를 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장을 보라고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치료제 백신 쪽으로 왔는데, 치료제 백신은 지금 읊기에는 너무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오른 건 뭐 신풍제약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신풍제가 구충제 쪽으로 올랐고, 그거 말고도 뭐 구충제 치료제, 어제 나온 뭐 천식 치료제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한 거고,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렘데시비르 이게 지금 임상 거의 결과 발표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걸 위탁 생산한다고 해서 지금 급등하는 거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혈장 치료제도 있고, 그렇죠? 백신은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메르스랑 사스는 종식돼 버렸잖아요. 종식됐으니까 실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팬데믹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걸리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번 거예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죠. 계속 이 병이 오래된다는 것. 근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병이 오래돼야 돼요. 오래되고 많이 확산돼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내일 종식돼 버리면 코로나가, 그럼 코로나 백신 끝이에요. 종식됐는데 백신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신 실험할 대상도 없고. 근데 지금 시간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확산이 더 많이 된다. 고려제약은 면역 증강제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지만 그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쪽까지 미친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코로나의 수혜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쪽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고, 그걸로 인해서 집콕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수혜주예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된다. 이거 당분간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었죠. 그리고 지금 뭐 사전투표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서 발열 체크한 다음에 비닐장갑 끼고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들, 선거 때조차 이런 현상들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위축돼가지고 집에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온라인 쇼핑은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게 생겨서.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이 코로나19가. NH 한국사이버결제는 이번 주에 한번 뜨겁게 갈 거를 한번 예상하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 기관 매수 탑 6입니다. 어떤 종목을 기관들이 많이 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왜 기간에 좀 주목을 하냐면 사실 이번 주에 수급 쪽 조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고 금융투자 쪽에서 옵션 만기일과 연관돼서 프로그램 매물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가장 크게 반전된 부분이 바로 이제 기간이 매수로 좀 돌아섰다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5일 동안 거래해서 기관들이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제외하면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줄고 기관이 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됐을 때 어떤 종목을 이번 주에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시 지수 관련된 ETF 쪽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물량을 매집하는 걸 좀 보였는데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이 세 가지의 레버리지 ETF에 상당한 물량이 좀 몰렸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됐는데 결국은 보시면 전부 ETF 지수 관련된 부분이고 상방으로 지금 다 베팅을 했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기관들은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이번 주에 외국인들도 수급이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도 사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반도체 섹터가 선방했다는 부분 아마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기관들은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급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제 의외 종목인데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에 운송 장비 업종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첫 번째는 낙폭이 가대했다는 부분과 함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픽 섹터가 좀 형성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대차 낙폭 가대로 보고 상당 부분 많이 매수를 했다. 여기는 공매도 쇼크브릭 물량도 당연히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종목 1분기 상당히 선방을 했고 2분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관들도 SK 하이닉스 상당 부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 원유 선물 이엔인데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굉장히 지금 변동폭이 크게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결과 요수가 나올 때마다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이 좀 가도했던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쇼커버링과 낙폭 가대에 따른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 정리해 주셨는데 관련 섹터 좀 볼만한 곳 있습니까? 네, 딱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세 가지 섹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된 ETF, 특히 이제 상방 쪽 베팅에 대한 부분과 함께 반도체와 연관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낙폭이 가대했던 운송장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이렇게 보시면 ETF와 반도체, 운송장비 이 세 개 업종의 기관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매수를 했고 이 세 섹터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이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물량을 좀 제외하면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섹터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섹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멘토와 함께했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